안녕하세요. 톡톡사연 여러분. 여기에도 아마 시자라면 우선 치를 떨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런데 전 오늘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거 뭐 적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전 사실 시자가 붙으면 오히려 더 고맙기도 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일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아주 큰일이 있어서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 중 한 분인 어머님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머님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던 저희 가족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돈을 써서 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톡톡 사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그런 허튼 짓이 성공하는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톡톡 사연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사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얘기 먼저 좀 해보려고요. 제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태산 같거든요. 다들 양친이 언제 떠나셨어요?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서 울고불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속으로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죠. 나쁜 생각인 거. 그래도 최근까지 효도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존재했구나. 전 그게 부러웠던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에 어머니도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거든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중병에 걸리면 그동안 들어놓은 보험에서 보험금이나 나와가지고 그걸 보태서 치료비를 마련하고 그렇게라도 살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게 아직도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어요. 보험료 낼 돈도 없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한 달에 그거 꼴랑 얼마나 한다고. 그냥 한 끼 안 먹더라도 엄마 보험이라도 드러났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낼 일은 없었을까 싶고요. 일가 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아보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냉장고를 열자마자 냉장고를 붙잡고 오열을 했어요. 엄마가 언제 집에서 그런 일을 해두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몸이 안 좋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조림이며 뭐며 유통기한이 최대한 긴 반찬들을 냉장고 가득 해놓은 모습을 보고 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이 죄라고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가난이 죄다. 그걸 전 너무 빠르게 알아버렸던 거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저 그 통에 손 한 번을 못 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집에 남아있는 엄마의 마지막 흔적과도 같았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고 저도 엄마 병간호를 하느라고 오래 비워뒀던 집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싱크대 쪽 찬장을 열었는데요. 꼭이 탄 흰색 봉투 한 장과 편지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죠. 하도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전 처음에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놓고 간 건 줄 알았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더 꼭이 탄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편지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이제 다신 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엄마의 마지막 유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클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고요. 이 돈은 엄마 장례 치르는 비용으로 쓰라고요. 끝까지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짐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이라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꼭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해서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요. 편지를 품에 안고 집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어떤 사람한테만 가혹하게 다가오는 걸까 하고요. 엄마랑 제가 모두 행복하게 사는 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을까요? 이 돈을 차라리 병원비를 내는 데 쓰셨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엄마가 남겨놓은 이 돈을 발견하고 그냥 병원비로 수납해 버렸으면 그러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때부터는 무거운 죄책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엄마가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여고생이 가족도 없이 혼자 산다는 건 정말이지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동사무소에서 2주에 한 번씩 사람이 나와서 라면과 같은 생필품들을 전해주고 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의 빈자리를 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연에 차마 다 적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동네에서는 제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혼자가 됐다는 건 곧 저를 보호해 줄 만한 괜찮은 어른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혼자서 지내야 하니까 생활비는 벌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물론 그 아르바이트라고 해봤자 거의 학생의 신분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일들, 술집 같은 곳이 대부분이었지만요. 제가 그때 사람에 대한 정이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 생각을 하기보단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해 먹을 수 있을지 그 궁리부터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어린 학생이 혼자가 됐는데도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차가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풍족하진 않았어도 엄마가 곁에 있었더라면 이런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 자기 전까지 엉엉 울다가 잠들어 베개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기도 했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종교적인 쪽이 될까봐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 의지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때는 그냥 교회를 나가면 그래도 일요일 점심 한 끼는 공짜로 때울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은근히 이것저것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 가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나랑 같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확인만 하더라도 이상한 위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종교적인 이유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저도 외롭게 사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서 나갔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랑 제 인연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짧은 인연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맺어진 인연이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과 시어머니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걸로 저희가 한 가족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굴 모르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붙잡으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시길래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저와 저희 시어머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얘기 들었어요. 아휴,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면서? 여학생이 혼자 생활하는데 위험하지 않겠어? 아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교회 나올 생각을 다 하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앞으로 지내다가 뭐 힘든 일 있으면 아줌마 불러도 되고, 여기는 아줌마 아들이거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딱 걸어서 3분 거리에 살아요. 학교가 너무 늦게 끝나서 혼자 오기 무섭다 하면 여기 오빠 불러가지고 같이 가고. 위험하게 혼자 다니지 말고, 알겠지? 처음 받아보는 과한 친절에 조금 얼떨떨하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교회에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마음씨 착한 걸로요. 사고로 남편을 잃고 남편과 같이 하던 장사를 홀로 하시면서 아들을 키우시는 억척스러울 정도로 성실하신 분. 마음의 상처가 깊을 텐데도 남들을 먼저 살피고 예배가 있는 날이 아니어도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서스럼 없이 도우시는 분. 전에 듣기만 해도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 교회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고 전 정말로 신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신은 결국 내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내려줬구나 하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전 거의 학교에서 먹는 밥을 제외하면 집에서는 라면만 끓여 먹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라면을 그래서 잘 못 먹거든요. 그땐 먹을 것도 없고 뭐 딱히 요리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박스로 가져다 주는 라면만 주구장창 끓여 먹었거든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문을 열면 그 벽지 구석구석 배어있는 조미료 느낌이 확 풍기는 라면 냄새가 구석구석 배어 있었고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물리는 기분이었는데 살려면 그거라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고 본인이 돕겠다고 사람이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해요. 시어머니를 교회에서 처음 만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번에도 말뿐인 소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도 참다가 용기를 내어서 저를 도와줄 수 있냐 얘기를 하면 다들 자기 사는 것도 빠듯해서 안 되겠다고 고개를 돌렸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했던 얘기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했죠. 그냥 본인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거니 하고요. 아이고 냉장고에 이게 다 뭐야. 반찬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아줌마가 새로운 반찬 해왔거든. 이거 채워줄 테니까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은 싹 다 정리하자.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나 토요일 저녁이었나 그랬을 텐데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잔뜩 긴장해서 문에다 귀를 대고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까 교회에서 봤던 아줌마야. 오빠랑 같이 왔어. 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경계를 풀고 문을 빼꼼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저녁을 아직 안 먹었을 것 같다면서 반찬거리를 좀 해왔는데 잠깐 들어가도 괜찮겠냐고 정중하게 물어보셨죠. 제가 마지못해 쭈뼛거리면서 문을 열었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희 집에 들어오시고 나서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열악한 환경일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생각보다 더 열악한 수준으로 지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남편과 함께 양손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어머님은 냉장고를 열자마자 코를 확 틀어 쥐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냉장고 정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못했다고 해야 맞죠.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두신 반찬들 다 쉬어버리고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쉬이 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반찬까지 다 버려버리면 엄마에 대한 흔적이 이 집안에서 다 지워지는 것 같아서요. 그 반찬에 대한 사연을 하나도 모르셨으니까 그냥 혼자 살고 있어서 쓰레기 같은 것도 잘 정리하지 못하니까 상한 반찬이 냉장고에 가득한데도 냉장고 정리를 못해서 그러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셨나 봐요. 반찬을 새로 해오셨으니까 상한 것은 버리자고 엄마가 있던 반찬통에 손을 대자마자 제가 버리지 말라고 그거 버리면 안 된다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다 당황해가지고 안 버린다고 왜 울고 그러냐고 저를 달랬지만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한 반찬을 버린다는 게 서러웠다기보다는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의 온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지 그게 확 체감이 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반찬이에요. 못 먹는 거 알아요. 냉장고 채로 썩어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버리고 나면 정말 이 집에서 엄마랑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 너무 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엄마가 다 지워져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목 놓아서 우는 저를 끌어안고 시어머니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그러시면서요. 제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실 줄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한참을 눈물을 쏟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개운해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머님은 가져오신 반찬통을 냉장고에 채워주시는 대신 제 손을 붙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요. 호열아, 너도 나와서 밥 먹어야지. 엄마랑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예쁜 누나도 왔어. 나와서 다 같이 밥 먹자.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은 어머님의 집이었습니다. 혼자서 장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을 처음 보는 거라서요.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풍경이 너무 어색하고 낯설더라고요. 현관에서 쭈뼛거리는 저에게 어머님은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서 반찬은 못 넣어주겠고, 그러지 말고 배고플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좀 먹자고. 안 그래도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식탁에 한 자리가 비어서 계속 마음이 헛헛했는데 제가 와서 같이 밥을 먹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한다고 자랑을 하면서 제 손을 잡아당겨 줬고요. 어머님과 남편 이렇게 두 사람만 살고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니까 어머님이 다정하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요. 자기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귀가 잘 안 들리고 말을 못 한다고요. 처음 보면 내 말이 잘 안 들리는 건가,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싶을 수 있겠지만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을 그때 처음 봤네요. 남편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저한테 밝게 인사를 하면서 남편과 수화로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우리 집에서 본 사람 중에 엄마 다음으로 제일 예쁘다는데? 거봐, 안 오니까 얼마나 예뻐. 호열아, 너 손 씻었니? 얼른 가서 손부터 씻고 와.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요. 한 숟갈 한 숟갈 밥을 넘길 때마다 목이 너무 메어가지고 밥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꿈꾸던 그림이었으니까요. 엄마가 이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고, 이렇게 따뜻하고 온기와 정성이 가득한 밥을 먹어보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고개를 숙였는데 식탁 위로 정말 거짓말처럼 눈물이 후두둑 쏟아지는 바람에 밥을 삼키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겨우겨우 가슴을 쳐가면서 억지로 밥을 삼키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맛있는 상을 차려주셨는데 슬픈 생각이 나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모두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을 밥을 먹던 숟가락도 내려놓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저랑 눈을 맞추고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사람들은 원래 다 외롭게 태어나는 거라고. 나도 아빠 돌아가셨을 때 딱 너처럼 그랬었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이 다 싫고 그랬거든. 원래 줬다가 뺏어가는 게 더 잔인하잖아. 차라리 날 예뻐해 주지나 말든가. 왜 예뻐했다가 끝까지 함께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날 사랑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나 그 속상한 마음 다 알아. 근데 그렇게 마음 꽁꽁 닫고 살면 좋은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 여긴 엄마도 있고 나도 있고 내 동생도 있고 네 인생에 찾아올 좋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언제까지 옛날 상처 끌어안고 그렇게 우리한테 곁 안 내줄 거야? 평생 그러지 않을 거지? 울어도 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미안해하지 마. 지금 세상에서 제일 속상한 건 너일 텐데 왜 네가 미안해야 되냐? 물을 떠주고 저를 가만히 안아주고 참지 말고 소리내어 울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했던지요. 시어머니도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계속 훔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도 아버지를 잃고 나서 그 슬픔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한동안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겨우 조금씩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자마자 본인 얘기 같아서 더 마음이 쓰이고 시어머니에게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냈던 것도 남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가족이 되어주겠다던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든 기쁠 때든 늘 곁에 있어 줬으니까요. 그 인연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으니까 그것만 해도 몇 해예요. 이제 저도 시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시어머니도 우리 딸 하는 호칭으로 저를 부르시고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참 화목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죠. 그때쯤 저도 이성 간의 감정에 눈을 막 뜨기 시작해서요. 제가 먼저 남편을 죽어라고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사춘기 때 잠깐 지나가는 감정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감정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기만 했거든요. 처음엔 이게 잘못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들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혼자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는 예상도 못하고 말입니다. 남편이 군대에 다녀오면 그 시간 동안 못 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도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웬걸요. 군복을 딱 입고 휴가를 나왔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웃으면서 오빠 오랜만에 보는데 반가운 척도 안 하는 거냐고, 군복 입은 게 너무 멋있어서 할 말을 잃은 거냐고 장난을 치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잘 유지되어 오던 우리 관계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함으로써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는 그게 두렵고 무섭기만 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요즘 나 피하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어?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무작정 피해버리기만 하면 내가 뭐가 돼?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 사이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야? 혹시 너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게 불편해서 그래? 자기를 슬슬 피하기 시작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사실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개만 젓는데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차라리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은 남자친구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불편해서 그랬다고 얼버무렸는데 저도 그때 남편의 마음을 처음 알게 됐죠.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대학생 때도 한 번 마시지 않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를 엄청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게 1순위라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만나자고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남편을 그 늦은 시간에 공터로 불러냈습니다. 울기까지 했는지 눈두덩이가 빨갛게 부어있는 남편한테 저도 울면서 제 마음을 처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남자친구 있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좋아하는 마음이 들킬까봐 계속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 제 마음을 흔들지 말라고 그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했죠. 제 말을 곱씹어 보던 남편은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나 봐요. 저를 끌어안고 자기를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해줘서 정말로 고맙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절절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쉽사리 허락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딸 하면서 잘 챙겨주시더라도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먼저지 않을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키운 아들을 부모도 없이 이 집안 도움받아가면서 겨우 자란 저 같은 사람한테 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어쩌면 마음을 숨기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 제 마음을 고백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고 여과 없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웃으면서 자기 어머니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남편의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인떡 하나는 훌륭하다고 칭송하는 어머님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막상 내 얘기가 되면 웃으면서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딸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내 아들은 다른 건 몰라도 감사함을 아는 사람, 내가 없을 때에도 옆에서 평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났으면 했는데 매일같이 기도하던 게 효과가 있긴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다 내려주시고 얼마나 다행이야. 두 사람이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 딸 이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정말로 정말로 다행이야. 반대는커녕 제 인생이 이제 더는 외로워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님. 그런 어머님을 제가 어떻게 시자라고 생각하고 싫어할 수 있겠어요. 전 제 인생 통틀어서 평생 은인을 딱 하나 골라보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저희 어머님을 선택할 것 같네요. 그 정도로 감사함밖에 없어요. 양가 부모님이 없는 제가 혹시라도 결혼식에서 민망하실까봐 혼주석이라는 것도 싹 없애고 내 식구가 네 식구 아니겠냐면서 뭐 신부 측 하객, 신랑 측 하객 나누어서 가족들을 앉히는 것도 어머님이 없애셨어요. 며느리 기 죽으면 안 된다면서 교회에서 찾아오신 분들을 신부 하객 측으로 가서 앉으라고 등을 떠밀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어머님의 사랑으로 전 남편과 백년 가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이 더 견고해졌다면 견고해졌죠. 어머님은 더욱 바빠지고 커진 가게를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으셨고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도와서 운전을 하고 배달을 하고 지내셨고요. 저도 그런 가족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몫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시동생이 항상 남편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시동생도 그때 집안의 소개를 통해서 동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말을 못하는 불편함을 제외하면 시동생은 회사에 나가서 회계 업무를 볼 정도로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시동생도 제가 남편을 만난 것처럼 옆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는 동서를 만나서 결혼한 것을 보고 저희 모두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했죠. 몸이 약하고 불편한 시동생에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서만큼 잘 어울리고 필요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을 한 동서는 병원 일을 계속할 줄 알았는데 어머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장사를 돕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 쓰는 것보다 집안 식구 쓰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어머님을 보면서 저도 오히려 잘 됐구나 싶었고요. 북적거리는 가족, 이제는 가족 모임을 하면 어머님, 저, 남편, 시동생, 동서까지 5명의 식구들이 넓은 식탁이 조금은 좁나 싶을 정도로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낯설기도 하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예전엔 아버님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는 식탁이었는데 이제 동서가 들어오면서 의자를 끌어다가 앉아야 하는 그 북적거림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생 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짧고도 길었던 저의 결혼 생활이요. 남편과는 6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고 부부로서의 인연이 끊어지게 됐어요. 참 운명이라는 게 저한테는 이렇게 가혹한 건지 아니면 모두에게 가혹한 운명이지만 저 혼자 이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한 유리병처럼 살고 있는 건지 몰라도요. 매일 밤 울부짖으면서 신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은 정말 한순간의 사고로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급히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어머님 식당에 급하게 식재료가 떨어져서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길이 미끄러워서 그쪽에서도 배달은 못 간다 했던 상황이었고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그냥 장사 며칠 쉬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동서가 장사를 쉬면 그 비는 돈은 누가 메꿀 거냐면서 본인이 재료를 직접 찾으러 가겠다고 나섰답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 동서를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었겠어요. 남편이 재수 씨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제가 다녀오겠다고. 제가 너무 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동서가 괜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재료를 찾으러 가는 길에 동서가 갔었더라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원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꽝꽝 얼어있는 길을 조심조심 운전을 한다고 했겠죠. 순간적으로 핸들이 확 돌아가면서 남편이 운전하고 있던 트럭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바로 남편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미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어떻게 병원으로 찾아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덜덜 떨면서 병원에 갔더니 저를 바로 빈소로 안내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날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고 출근을 해야 한다면서 제 출근길에 웃으며 목도리를 둘러주던 남편이 그 환한 미소 그대로 영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동서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을 거기 보내서 차라리 동서가 가지 그랬냐고 하면서요. 시동생이 형수님 제발 그만하시라고 저를 뜯어 말리고 시어머니도 울면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사과 한마디로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장례식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서는 정말 저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을까요?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며칠을 폐인처럼 집에만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다 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시동생도 미웠고 모든 게 다 자기 탓이라고 저에게 사과를 하는 시어머니도 미웠고요. 그중에서 가장 미웠던 건 동서였죠. 그게 어떻게 자기 탓이냐. 자기가 차를 고장낸 것도 아니고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 일이 다 자기 탓인 줄 알지 않겠냐.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는 동서가 가장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거기서 뭔가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짐을 싸들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남편도 죽었는데 제가 이제 이 집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요. 전 동서랑 얼굴 마주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펑펑 우셨지만 저를 말리지는 못하셨습니다. 남편도 없는 집에 며느리를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알아요. 평생 다 갚지도 못할 은혜를 입었던 시어머니를 그렇게 놔두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남편과의 인연이 아니더라도 어머님은 제가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순간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오랜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버렸다는 것이 아직도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떠나게 됐어요.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던 시절이 아주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전 이 말만큼 무책임한 얘기가 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그냥 그렇게 사니까 살아가니까 했던 얘기인가 봐요. 저도 남편이 떠나고 시댁을 나온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 집을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죽을 각오로 뛰쳐나왔던 건데 또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요. 나도 저렇게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이 힘들고 괴로운 감정들이 조금은 잊혀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장사는 잘 됐고 저는 시댁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멈칫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 이를 악물고 넘어갔죠. 시댁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으셨냐 물으신다면 집을 나온 초반에는 어느 정도 시댁이랑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연락 온 시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 물으시기에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을 잠깐 알려드린 적이 있었고 저희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것이 조금은 후회스럽기도 하고 식당에 찾아오신 어머님 역시 그 당시에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때라서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도 제가 어머님한테 분명 그랬어요. 남편도 그렇게 됐는데 저도 집 나왔고 어머님 아프시다고 하면 병원 모시고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꼬박꼬박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어디 몸 안 좋은 것 같다 하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라고요. 나랑 우리 아들이 사람은 참 잘 골랐지. 이렇게 마음 따뜻한 애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평생을 묶어둘 수가 있겠어. 아가, 너 고등학생 때나 지금이나 나는 정말 너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밖에 없다. 네가 기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니?
너도 살다가 언제든 힘들고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오거라. 엄마가 언제든지 따뜻한 밥상 차리고 기다릴게. 언제든,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와. 그날도 어머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의 어머니, 저에게 시어머니는 단순히 그런 사이를 넘어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나한테 엄마가 없었던 서러운 어린 시절에 하느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친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 역시 남편이 야속하게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버렸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은 내 영원한 어머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라. 절대 아무데도 아프지 말고 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게 항상 든든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어머님은 나 그렇게 빨리 떠나버리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속한 건 세월인지 사람인지 어머님과 했던 그 약속들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날들이었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졌고 시댁에서 연락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남편의 기일에는 좋든 싫든 같이 얼굴을 보곤 했었는데요. 그것도 남편이 먼저 떠난 지 한 3년 정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동서한테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이제 기일도 각자 따로 챙겼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나중에 형님 먼 미래를 생각해서도 더 편한 일이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전 그때도 어머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님의 건강이 점점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1년에 한 번뿐이라고 해도 아들의 기일을 챙긴다고 고생하는 것을 보느니 저 혼자 조용히 남편의 기일을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어쩌면 저와 시댁의 유일한 연결고리일 수도 있었던 남편의 부재는 그렇게 저와 시댁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웃기더라고요. 집을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내가 더 자주 찾아뵙고 걱정되지 않게 그렇게 서로 잘 살면 되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집을 한번 떠나오고 나니까 쉽사리 발걸음이 시댁으로 향하지 못하더라고요. 남편 없이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도 그만큼 더 바쁘게 살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시댁과 연락을 않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일이 있어서 다니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고요. 거기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요즘 자주 픽픽 쓰러지셔서 더 이상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그 가게를 동서 혼자 운영하고 있다고요. 저한테 몰랐었냐고 다들 깜짝 놀라며 얘기를 하시더군요. 알 턱이 없었죠. 동서와는 정말 아무런 연락도 하고 지내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제 나랑 시댁은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구나 생각도 들더랍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셔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저는 가족관계상으로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온 김에 얼굴을 안 찾아뵐 수도 없잖아요. 동서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식당을 방문했어요. 어머님이 워낙 애착을 갖고 운영하시던 곳이라 출근을 못 하시는 지금도 발 디딜 틈 없이 손님이 많아 바쁜 건 여전하더라고요. 전 조용히 밥을 한 그릇 시켜서 먹고 가게가 조금 한산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서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오랜만에 제 얼굴을 본 동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의아하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집안에 어머님이 아프신 상황인데 밝아도 너무 밝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래 동서까지 울적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 싶기도 하고요. 동서 얘기 들었어. 어머님 아프셔서 가게도 못 나오고 계신다면서? 나도 바빠서 요새 계속 찾아뵙지도 못하고 했던 게 미안해가지고 내가 어머님 드실 거랑 이것저것 좀 사왔어. 가게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아니면 오랜만에 왔으니까 일이라도 좀 도와줄까? 아, 나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게 마음이 영 찝찝해가지고 집에다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주무시는 건가 해서 가게로 왔지. 죽이랑 이것저것 드실 거리를 사가지고 동서에게 가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서 어머님 얼굴만 보고 가겠다 얘기를 하니까
동서가 손사래를 치면서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쇼핑백을 받아들더니 본인이 어머님을 전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동서의 행동을 보고 어쩐지 저와 어머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는 쎄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해서 동서에게 캐물었습니다. 집에 지금 어머님이 계신 게 맞냐? 아프시다고 하더니 정확히 어디가 아프신 거냐 하고요. 날카롭게 반응하는 동서의 반응을 보고 뭔가 잘못된 것을 그제서야 알아차렸죠. 형님,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남편도 죽고 집도 나간 사람이 무슨 며느리라고 무슨 권한이 있다고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선 누가 동서예요? 그렇게 집 나갔으면 완전히 남남인 거지. 그렇게 걱정되시면 왜 쓰러지자마자 형님이 모신다고 시위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안 그래도 아픈 노인네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별 사람이 다 와서 내 엄마니 네 엄마니 아주 사람 귀찮게 해. 동서의 태도를 보아하니 일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서 팔목을 붙잡고 당장 앞장서라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어머님 얼굴 보고 직접 전해드리겠다고요. 집에 전화했을 때 아무도 전화 받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찜찜하게 느껴졌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어머님 얼굴을 직접 보고 가야겠다 결심했고 제가 동서의 손목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서는 대뜸 제 손목을 탁 하고 쳐버리더니 그제서야 진실을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자꾸 집을 간다고 난리예요. 집에 가도 어머님 안 계신다고요. 그래요. 요양원 보냈어요. 뭐 어쩔 건데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서 하루 종일 시어머니 병수발이라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늙으면 짐이에요, 짐. 자기 아들도 말도 못하는 등신으로 낳아놓고 저한테 이제는 어머님 병수발까지 하라고요? 저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이 식당만 아니었어도 남편이랑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죽고 못 사는 사이였으면 끝까지 집 나가지 말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왜? 동서의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 동서의 뺨을 짝 소리나게 올려 붙였습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헉소리를 내며 저희 쪽을 바라봤죠.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동서의 말도 물론 틀린 거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제가 집을 나가지 말고 끝까지 어머님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이렇게 욕심에 눈먼 동서에게 어머님이 순순히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일이 아니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요. 그러게 내가 너무 멍청했었지. 무슨 일이 있었어도 너 같은 인간 어머니한테 해코지 못하도록 내가 옆에서 계속 지켰어야 했는데 근데 너 같은 애들이 참 한심한 게 뭔 줄 알아? 멍청한 걸 밖으로 티를 내질 말든가 남들한테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았어도 너도 어머님 밑에서 일 배우면서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젠 다 끝났어. 너 식당 차지하려고 어머님한테 그런 취급했던 거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거거든. 네가 운영하는 식당이 어머님이 운영하는 식당처럼 잘 될 것 같니? 똑똑히 들어도 네가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마라. 그래봤자 비참하게 발버둥 치는 건 네가 될 테니까. 절대로 이 집 식구들한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거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알겠어? 저한테 뺨을 맞고 분해하는 동서를 보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쳤습니다. 제가 뺨 친 거 맞고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다고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악독한 여자도 꼭 함께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시어머니는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손아래 동서에게 시어머니를 맡기고 나왔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기 남편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냉큼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이 식당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못된 여자라고요. 식당에 오는 단골 손님들이 다 그렇죠 뭐. 서로 얼굴 다 알고 지내는 동네 주민들이고 저랑 시어머니의 사연을 아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다들 제 편에 서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동서의 악행을 하나둘씩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픈데도 노예 수준으로 일을 시켰다는 둥,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도 않았다는 둥,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수준이었어요. 전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발뺌을 하는 동서에게 제대로 못을 박아주기 위해 시동생에게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식당으로 빨리 좀 와줄 수 있겠냐고요. 식당에 온 시동생을 보더니 동서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라고요. 어머님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거 알고 있냐? 동서가 이 식당 차지하려고 그런 술수를 썼던 거 시동생은 정말 몰랐냐 캐물으니 펄쩍 뛰면서 자긴 정말 몰랐답니다. 아내가 본인이 잘 모신다고 잘 알고 있는 병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시어머니와는 면회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다들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픈 시어머니 모시기 싫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다들 내 상황이었어도 나랑 똑같이 할 거 아니냐고. 저는 끝까지 발악을 하는 동서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질질 끌어내 쫓아냈습니다. 등신 같은 당신을 데리고 사라졌더니 자기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동서를 보고 시동생도 자기가 집안에 너무 잘못된 사람을 들인 것 같다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동생과 함께 동서를 우선 내버려 두고 요양원으로 다급하게 달려갔어요. 기운도 없어서 침대에 축 늘어져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또다시 분노가 솟구치는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 그때 그렇게 어머님을 두고 나오는 게 아니었다고 회한의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시어머니가 겨우 몸을 일으켜서 저를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간병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좋지 않으셔서 요즘에는 선망 증세까지 오신답니다.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시고 아들을 데려오라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화를 내시는 날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의 기억 속에 전 정말이지 계속해서 좋은 딸로 남아있었던 걸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어머님한테 몇 번이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절대로 어머님 혼자 두고 안 간다고요. 옛날에 어머님이 나 힘들 때 구원자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어머님 평생 동안 모시고 누가 어머님 공격하지 못하게 내가 앞에서 다 막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시동생도 죄송함에 침대를 붙잡고 엉엉 눈물만 흘리고 시동생과 저는 지금 동서를 상대로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동서는 자기가 집안에서 한 일이 있으니 위자료로 식당을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어주셔야 할 어머님이 병원에 계속 저리 누워있는 상태니까 어머님한테 뭘 바랄 수도 없고 오며 가며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반대로 동서가 어머님을 학대했다는 증거들을 수집해 그 인생을 제대로 나락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난리를 친 건 어떻게 됐냐고요? 맞아야 할 놈, 폭행죄로 신고당할 거 무서워서 못 때리겠어요. 동서가 저를 폭행죄로 당연히 신고했죠. 저 그냥 간단하게 합의금 물어주고 말았어요. 앞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동서가 또 맞을 짓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손부터 올릴 겁니다. 합의금이야 물어주면 그만이지만 그 인간이 우리 가족에게 입힌 상처는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말 거니까요. 어머님은 지금 요양원에 나와서 저와 시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전혀 나아지지 않을 줄 알았던 어머님의 선망 증세가 요양원을 나오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나서부터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차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이대로라면 동서와의 재판에서 정신이 돌아오신 어머님이 제대로 된 증언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도 바라봅니다. 시동생과 저도 승소율이 높다는 로펌을 섭외해서 어떻게든지 동서의 죄를 끝까지 물어내고 어머님이 고생해서 쌓아놓은 것들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있다고 하죠. 어머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안하게 잠이 든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제가 지켜드리겠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네요. 제 싸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됐어요. 나름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서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딱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통할지 공감해 주세요. 전 아들만 둘인 집에 둘째 며느리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학교에서 오랫동안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남편과는 오다 가다 만났는데 사람이 참 여유롭고 차분하게 저와는 달리 다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밥도 몇 번 먹고 술도 마셔보니까 은근히 저와 잘 맞았습니다. 제가 평소 여성적인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나 왜 그렇게 덤벙거리냐 정신없다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면역이 생겨서 이제는 웬만한 말로는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 저처럼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어야죠. 조금 부족해도 전 언제나 긍정적이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그런 점이 좋았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이요. 어떨 땐 조금 태평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마저 매력으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와 데이트하는 동안 제가 어떤 실수를 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항상 웃고 넘겨줬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서요. 전 남편이 바로 제가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죠. 서로 마음이 통했으니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항상 제가 어딘가 모자라서 시집이나 갈까 걱정하시던 부모님은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서두르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귀찮으셨나 싶어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제가 남편에게 푹 빠져 있을 때다 보니 뭐가 됐든 결혼만 하면 된다고 좋아했어요. 문제는 결혼은 연애와 너무도 다르다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거든요. 전 결혼한 순간부터 시어머니에게 혼났습니다. 사실 혼났다기보단 그냥 매일 구박받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혼났냐고요?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한여름에 퇴근하고 바로 시댁에 갔는데 샌들을 벗고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댁에 오면서 예의도 없이 양말도 안 신고 왔다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가 산 물건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과일을 사가면 먹지도 않는 싼 거를 사왔네. 지나가다 예뻐서 옷이나 화장품을 사가면 돈을 허투루 쓴다면서 그래서 언제 돈을 모으겠냐고 하셨죠. 어머니도 참 사다 드릴 때마다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 저 다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안 사올 거예요. 뭐야? 네가 애초에 내 맘에 쏙 드는 걸 사오면 되잖아. 저도 나름 잘하려고 한 일인데 매일같이 구박을 당하다 보니 당연히 의기소침해지죠. 하지만 일일이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고지식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일 뿐인데요. 말 그대로 며느리는 뭘 해도 미우니 그냥 생트집을 잡으신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니가 도가 지나치게 구실 때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그렇게 멋대로 구시지 좀 마세요. 제가 이 사람 보기 민망해 죽겠어요. 아이고, 장가 좀 갔다고 지 마누라 편드는 거 봐. 이래서 첫째, 둘째 차이가 나는 거라니까. 네 형 봐라. 내가 네 형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 한 번을 혼수 둔 적이 없었어. 저희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보다 연세가 좀 많으세요. 남편이 바로 위의 아주버님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아주버님은 일찍 결혼해서 형님과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전 간혹 보면 세상에 저희 형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실까 싶어요. 전 잠깐 봐도 너무 힘들기만 한 시어머니와 매일 살 비비며 함께 사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님을 가장 존경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은 거의 철인 같았거든요.
형님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셨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시댁 상황이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아주버님이 아주 계자반이에요. 도대체 어쩌다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지 몰라도 형님에 비하면 아주버님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5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사셨다면 말 다 했죠. 아주버님은 여기저기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그나마도 오래 다니질 못해서 결국 시아버님이 아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운전 배달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 펑크를 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과 살면서도 형님은 일절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싸우지도 않으세요. 거기다가 시부모님을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시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도 다 감수하시면서요. 그런 분이 집안에 떡하니 계시다 보니 시어머니는 저를 더 못마땅하게 여기셨죠. 당연한 게 제가 워낙 덤벙대고 차분하지 못하잖아요.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빌라에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시댁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바라셨어요. 식사는 대부분 형님이 준비하셨고요. 한 번은 형님이 주말 근무를 하게 되셔서 제가 맡아서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형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반찬과 찌개만 올리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애인지 아시잖아요. 친정 부모님도 혀를 끌끌 차실 정도로 허술한 사람이다 보니 시댁에도 몇 번 실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날도 설거지하다가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다행히 깨지진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후다닥 오시더니 호통을 치셨어요. 아이고, 둘째 너는 설거지라고 하라고 했더니만 주방에서 목욕한 거니? 바닥에 물 튄 것 좀 봐. 아, 나이도 적지 않은 애가 어쩜 설거지도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러게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는 아예 주방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말을 돌려보려고 농담 삼아 한 얘기였는데 시어머니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으셨나 봐요. 너 지금 나한테 귀하게 자란 외동딸 상차리라고 하고 설거지 좀 시켰다고 면박 주는 거냐?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어머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린데요. 농담? 내가 네 친구냐?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농담 따먹기를 해? 제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다 알아듣질 못했어요. 자꾸 감히 며느리가 너는 여자애가 어떻게 살았길래 같은 식의 얘기를 아무 때나 하시는데 전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알긴 알아요. 제가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살다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걸레를 던지시면서 당장 바닥부터 닦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둘째, 너 때문에 주방 더 있다가는 미끄러져서 골로 가게 생겼다. 빨리 바닥에 물기부터 닦어. 그때였습니다. 마침 퇴근한 형님이 거실에 계신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동서, 일하고 와서 밥상 차리기도 힘들었을 텐데 설거지까지 하고 있었구나. 내가 와서 도와주려고 빨리 왔는데. 그네 너는 시어머니는 안 보이니? 아이고,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으면 뭐래.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고는 없는데. 이러니 제가 형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그러시는 거면 저도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뭐든지 척척 잘하시는 형님에게까지 모진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매일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셨을까 싶었습니다. 형님은 퇴근하고 오자마자 식사도 안 하시고 주방 정리부터 하셨어요. 거기다가 제게 낯선 살림이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고 위로를 해주셨죠. 시어머니가 말은 저렇게 하셔도 속정은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서요. 형님도 아직 부족해서 매일 시어머니에게 혼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지 뒤끝이 있는 분은 아니랍니다. 저도 저지만 형님도 정신력 하나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인정했어요. 형님이 대단한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더군요.
두 분 다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술이야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그래도 툭 하면 욱하시는 두 분이 술만 먹으면 사고를 친다는 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명절날이라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갔어요. 저도 나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찌감치 갔는데도 시어머니와 형님은 벌써부터 전을 부치기 시작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혼자 반주를 하고 계셨죠. 전 눈치껏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형님을 도왔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주버님이 안 보이길래 전 형님에게 아주버님은 어디 가셨냐고 물었죠. 그러자 대뜸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째 너는 애가 몸만 굼뜬 게 아니라 생각도 아주 굼뜨구나. 안 그래도 그놈의 자식 때문에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걔란 걸 묻고 있어? 알고 보니 저와 남편이 오기 전에 이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한판 하셨대요. 그 전날 아주버님께서 술을 마시러 나가서는 들어오지 않으신 거였죠. 그 사실을 아신 시아버지가 새벽 내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주버님은 전화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들어오질 않으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 화가 난 시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편을 들었고 결국 두 분이 대판 싸우신 거죠. 거기다가 대고 제가 아주버님에 대해 물었으니 시어머니의 화가 괜히 제게 튄 거였습니다. 아들 새끼 그따위로 키워놓고 어디서 괜히 엄한 둘째한테 화를 내고 있어? 내가 당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못난 아들놈의 새끼는 매일 싸고 들고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지?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지만 아주버님께서 술만 드시면 외박을 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 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괜한 말을 꺼냈다 싶어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술에 잔뜩 취한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아주버님이 손님이라도 데리고 오신 건가 싶어서 제가 제일 먼저 주방을 나섰죠. 그런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글쎄 아주버님께서 웬 여자들을 양쪽에 끼고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어깨며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홀복을 입은 여자들을 데리고요. 너 이 자식,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뒷골이 당기시는지 뒷덜미를 잡으셨어요. 아버지, 명절이라고 매일 집에서 전이나 붙이고 제사만 지나 뭐래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다 모였으면 재밌게 놀아야죠. 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빨리 주방에 가서 술 가지고 와. 재수씨, 우리 같이 그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까요? 아주버님은 완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저에게 같이 춤을 추자며 제 앞에서 몸을 흔들더라고요. 형,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양쪽에 여자들을 낀 상태로 고주망태 헛소리를 해대는 아주버님을 남편이 붙잡아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에게 달려들어서 뺨을 찰싹 소리가 나게 갈기셨어요.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자식을 장남이라고 낳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 미쳤어. 그렇다고 왜 애를 때려? 너희들은 뭐하고 있니? 얼른 우리 집 장남 데리고 들어가. 시어머니는 저런 짓까지 하는 아들이 꼴의 장남이라고 싸고 돌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아주버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버님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셨어요. 시어머님은 거실에 서 있는 술집 여자들더러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고요. 가관인 건 그 여자들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면 아주버님이 돈을 주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절대 돈을 주실 리가 없었죠. 그러자 여자들은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주버님이 그 난리를 피워도 내내 주방에서 계시던 형님이 그제야 거실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아주버님이 얼마 준다고 했냐고 여자들에게 묻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넌 왜 저런 년들한테 돈을 줘? 돈이 썩어나?
그럼 어떡해요? 돈 안 주면 안 나간다는데. 아니, 저 여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술이라도 먹어요? 너 남편이 집에 술집 년들 좀 데려왔다고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만 안 해. 집안꼴로 아주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시아버지의 호통에 형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 전을 부쳤습니다. 아무리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형님이라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렇게 차분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형님은 오히려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못 볼 꼴을 보였다면서요. 저는 괜찮으시냐고 제가 마저 할 테니까 좀 들어가서 쉬시라고 했어요. 동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라서 이런 일 낯설지? 난 동서랑 달라. 이런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전 형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순간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형님의 눈빛이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뭐랄까, 형님의 말이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형님을 보고 남편은 강단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이 형님은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장녀로 자라 집안의 가장으로 컸대요. 공부도 잘했다는데 집안 형평상 공부를 오래 할 수 없어서 취업이 잘 되는 간호대학을 갔대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 버는 족족 집안을 가져다 준 거죠. 더군다나 형님네 부모님은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책임한 분들이셨대요. 돈이 없으면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쓰기만 하고 갚지는 않아서 집안에 항상 빚이 있었답니다. 갑자기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하면 형님이 있는 돈 다 털어 갚기를 반복해야 할 정도였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형님에 대해 듣는 내내 전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 고생만 하신 형님이 왜 하필이면 아주버님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거였어요. 형님네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시부모님에게 빚을 지셨대요.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알던 사이였답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끼리는 이미 알고 지내셨던 거죠. 저희 시아버지가 40년 넘게 공인중개사로 일하셨거든요. 형님네 부모님께서 시아버지 부동산에서 거래를 자주 하셨나 봐요. 형편이 좋지 않아 이사를 자주 다녀서 시아버지는 형님네 집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 한 번은 무슨 사정인지 보증금까지 다 까이고 집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형님네를 시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답니다. 시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셨대요. 형편이 좋지 않았던 형님네 부모님은 당연히 빚을 갚지 못했죠.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형님을 눈여겨보셨던 시아버지께서 빚을 대신해서 그럼 딸을 달라고 했답니다. 사돈이나 맺자면서요. 시작은 농담이었지만 형님네 부모님께서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거죠.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반강제로 결혼을 하게 됐다네요. 저는 제 귀로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돈을 빌려놓고 안 갚은 건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딸을 내놓으라니. 돈으로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전 제 일도 아닌데 마음이 안 좋았어요. 당시 형님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주버님이 술집 여자들을 집에 데리고 왔을 때 형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런 일은 일도 아니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말로만 들으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기도 알잖아. 아버지가 형수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그리고 형수도 가난한 친정에서 평생 호구로 사는 것보다야 우리 집 며느리로 사는 게 낫지. 그거야 자기 생각이지. 딱 보면 몰라? 아버님이야 아주버님이 집안에 사고 뭉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장가 보내려고 하신 거잖아. 거기다가 시아버지만 잘해주시면 뭐래? 어머니 시집살이가 장난이 아닌데. 물론 남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난 속에서 일만 하는 것보다야 시댁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낫긴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차반 같은 남편의 지독한 시어머니까지 감수하면서 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들들보다 형수를 더 예뻐하잖아. 저번 형수 생일 때 아버지가 형수한테만 현금으로 300만 원이나 주셨다니까. 가방 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 남편은 농담으로 넘겼지만 저는 형님이 걱정됐어요. 평소에도 형님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게 항상 신경이 쓰였었는데 남편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사랑도 없이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한 결혼인데다가 남편이며 시어머니가 정상은 아니니까요. 불행한 결혼 생활이 그깟 돈으로 극복이 될까 싶기도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극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재산이 많긴 많거든요. 현재 형님네와 함께 사는 5층짜리 건물도 시아버지 건물인데다가 이 동네에만 알게 모르게 시아버지 건물이 몇 개 더 있다고 들었어요. 평생 부동산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이나 건물에도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간혹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로 되냐고요. 그런데 남편도 전혀 모른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숨기시는지 자식은커녕 시어머니에게조차 다 얘기를 하지 않으셨대요. 관리도 본인이 다 하시고 시어머니에게는 달마다 생활비만 주신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시댁의 분위기를 얼추 알게 됐어요. 제 생각이 맞았죠. 시아버지는 형님이 얌전하고 참해서 예뻐하시는 것도 맞았지만 친정이 가난하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어머니가 저도 많이 괴롭히셨지만 형님에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너희 친정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산다니? 이번에는 아예 월세도 안 보냈더라. 아, 어머니가 바쁘셔서 깜빡하셨나 봐요. 제가 지금 바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간호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네 부모 월세까지 내주니? 너 우리 같은 시댁도 없다. 세상에 사돈네한테 월세집까지 내주는 시댁이 어딨어. 우리가 포살이지, 포살. 알고 보니 형님네 시부모님께서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빌라에 월세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해.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너 신경 쓸 거 없다. 이래서 내가 월세 내지 말고 그냥 살라고 한 건데 괜한 자존심은. 그래 네가 부모님께 말씀드려라. 다음 달부터는 월세 보내지 말라고. 저도 있는 자리에서 저런 소리까지 꼭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민망했어요. 거기다가 시아버지는 한술 더 뜨시더군요. 이놈은 또 술 먹고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그래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남편 단속이나 좀 잘하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드냐? 시아버지는 친정 부모님 돈 얘기를 하고서는 곧바로 아주버님 좀 챙기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시아버지도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을 결혼시킨 거예요. 못난 아들 옆에서 챙길 시녀가 필요했던 거죠. 전 여러모로 형님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제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건물 하나 해주시면 아버님 말씀 잘 들을걸요? 그날은 형님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평소와 다르게 할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은근히 형님을 응원했습니다. 아이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 우리 집에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시집 온 걸 줄이야 진작 알았지만 정말 영악하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핑계대면서 네가 한몫 챙기려는 거겠지.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는 조건으로 너희 집 빚 다 탕감해 준 거는 잊었니? 설마 그거로도 만족이 안 돼?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제가 진 빚도 아닌데 자꾸 그거 가지고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구시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일하면서 어머니 아들 먹여 살린 건 생각 안 하세요? 그 사람 저 아니면 지금까지 손가락 빨았을 거라고요. 웃기고 있네. 우리가 너희 부모 같은 줄 아냐? 내가 우리 아들 손가락을 왜 빨게 해? 그리고 네가 받은 월급 친정에 퍼다 주는 거 내가 모를까 봐?
시어머니 특기가 원래 확인도 되지 않은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였어요. 전 아무래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고정하시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께서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확 쏘아보더니 집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런 형님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지만 전 이해가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모욕을 참고 사셨다는 게 대단하기만 했어요. 그날 일이 있고 저는 걱정이 돼서 몇 번 더 시댁에 갔었는데 다행히도 전과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형님과 시아버지 사이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시아버지가 식사도 안 하시고 입맛이 없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제가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과일과 떡을 데워서 따로 시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전 역시 형님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아니,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말씀이 시어머니에게 상간남이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갔을 때 시아버지는 식사도 못 하실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가장 먼저 한 건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 핸드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답니다. 핸드폰에 저장되지도 않은 모르는 번호와 여러 전화통화도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있었대요. 아무래도 메시지 내용이 이상했던 형님은 시어머니를 미행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게 맞답니다. 그 남자와 서로 손도 잡고 스킨십하는 모습까지 똑똑히 봤대요. 그 일에 대해 형님이 시어머니를 추궁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버리셨답니다. 전 믿기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물론 좋은 분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금이야 오기야 하는 아들들을 두고 고작 남자 때문에 집을 나갈 뿐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형님 말이다 보니 안 믿을 수가 없었죠. 형님이 절대 거짓말을 할 분은 아니니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망할 놈의 이 여편네가 결국은 날 배신할 줄 알았다고. 시어머니 일로 시아버지는 충격이 크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식사도 잘 못하시고 정신도 온전치 않으셨죠. 꼭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멍한 얼굴로 창밖만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시기도 했죠. 저와 남편 그리고 형님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고민할 거 뭐 있어요? 다 늙어서 남자한테 미쳐서 집 나간 엄마를 걱정해봐야 뭐해? 돈 가지고 도망갔으니 당연히 신고부터 해야지. 시어머니가 사라지시고 시아버지 통장도 같이 사라졌거든요. 시어머니가 가져갔던 증거는 없었지만 멀쩡히 있던 통장이 그맘때 사라졌으니 시어머니가 가지고 집을 나간 거라고 저희 모두 확신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래야 봐야 몇천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엄마 경찰에 신고해? 못할 건 또 뭐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할머니가 바람을 피우길. 그때까지도 저희는 시어머니가 정말 상간남과 집을 나갔나 보다 했어요. 시아버지도 형님도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도 평소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도 신용하지도 않다 보니 들리는 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말 이상했던 건 형님이었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일을 그만뒀어요. 조카가 태어났을 때도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형님은 꼭 수간호사가 되겠다면서 일을 그만두지 않았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자마자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형님에게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됐죠.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말이 시아버지가 아무래도 걱정돼서 형님이라도 곁에 있어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 티를 내진 않았지만 사실 많이 놀랐어요. 형님과 시아버지의 사이가 좋다는 거야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형님이 이 정도로 깊게 생각하고 계실진 몰랐거든요. 자신의 생활까지 다 내려놓으면서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과일을 많이 사서 형님네랑 나눠 먹을까 싶어 전화해 드리려고 잠깐 시댁에 들렸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아주버님이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아주버님에게 왜 나와 계시냐고 물었죠. 재수 씨, 혹시 오는 길에 와이프랑 아버지 못 봤어요? 분명 금방 나간 것 같은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네. 아주버님은 뜬금없이 형님과 시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오는 길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땅바닥을 발로 쿵 차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미치겠네. 도대체 매일 밤 둘이 어딜 가는 거야? 아주버님의 말에 저는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돌아오는 아주버님의 말이 아주 기가 찼습니다. 글쎄 형님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난 이후 집안에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분명한 건 형님이 시아버지랑 자꾸만 어디론가 사라진대요. 처음엔 저녁에 함께 산책 다녀온다며 하루 이틀 나가더니 요즘은 밤낮 할 것 없이 수시로 둘이 나가서 한참이 지나서야 온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주무셨고 형님은 아주버님이 어딜 갔다 왔냐고 물어도 별 대답도 없었대요. 그냥 시아버지께서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산책 다녀왔다고만 한대요. 전 형님이 뭐하러 거짓말을 하시겠냐고 했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랍니다. 분명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요. 거기다가 시아버님이 요즘 너무 이상해지셨대요. 매일 방에만 계시면서 나오지도 않고 가끔 보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신답니다. 전 아주버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시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면 형님이 제게 말하지 않았을 리 없으니까요. 아주버님 또 술 드셨죠? 형님이 매일 아버님 모시고 산책 다녀오시면 고맙다고 해야지 의심하시면 돼요. 전 아주버님이 또 술에 취해 술주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형님 같은 며느리가 어딨다고 복에 겨운 줄 모르고 저러나 싶어서요. 내 얘기 믿기지 않으면 재수씨가 내일부터 집에 와서 한번 확인해 봐요. 매일 밤 둘이 사라진다니까요. 아주버님이 자신을 믿어달라며 저렇게까지 흥분한 모습은 저도 처음이라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전 집에 돌아가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도 아주버님을 믿지 못했죠. 안 그래도 요즘 아버지 상태도 안 좋아서 형수가 혼자 아버지 돌보느라고 고생하는데 형은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럴 시간에 형수나 좀 도와주지. 남편은 형님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시아버지를 챙기자고 하더군요. 정작 자신도 아들인데 형님만 너무 믿고 있었다고요. 듣고 보니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형님께서 평생 열심히 해온 병원 일까지 그만두시고 시아버지를 돌보고 계신데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첫째고 둘째고 다 같은 자식이고 며느리인데 저도 시아버지를 좀 챙겨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퇴근길마다 시댁에 자주 들렀어요. 없는 솜씨지만 반찬도 해서 가져다 드리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랑 간식도 사서 자주 들렀죠. 그런데 아주버님 말이 맞았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정말 형님과 시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어요. 하루 이틀은 저도 잠깐 산책 가셨나 보다 했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아주버님에 이어 저까지 같은 얘기를 하니 남편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내일은 함께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바로 다음날 비슷한 시간대에 시댁에 갔습니다. 역시나 집안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이상해서 곧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남편과 전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계단 아래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아이처럼 웅얼거리는 소리 같긴 했지만 분명 저희 시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저와 남편은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하실 쪽으로 내려가는 인기척이 났어요. 아무래도 아버지랑 형수가 지하실에 있는 것 같은데? 지하실? 형님이 아버님이랑 둘이 지하실에 왜 가겠어? 거기서 뭐 할 게 있다고. 저와 남편은 뭔가 불길했습니다. 아주버님 말대로 시아버지와 형님 사이에 분명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은 세차게 뛰어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지하실로 향했죠.
지하실 한편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살짝 불이 켜진 게 보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 안을 확인했더니만 불만 켜져 있고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분명 이상했어요. 시아버지가 지하로 내려가는 걸 분명 봤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감쪽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창고 벽에 커다란 책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낡은 공구들이 아무렇게나 어질러져 있는데 그 옆으로 작은 틈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틈에 손을 넣어서 당겼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저는 직접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글쎄 책장이 문처럼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광경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창고 안 비밀의 벽 뒤에는 말도 안 되게 커다란 금고가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건 금고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애타게 찾던 시아버지와 형님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저와 남편도 당연히 놀랐지만 저희 두 사람의 등장에 가장 놀란 건 다름 아닌 형님 같았습니다. 동서, 여기를 어떻게 찾았어? 활짝 열린 금고 안에는 현금이 다발로 높게 쌓여져 있었고 땅 문서와 매매 계약서 그리고 금두꺼비까지 있었죠. 재벌들이 집에 금고를 숨겨두고 현금이나 금괴를 숨겨둔다는 얘기는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 두 눈으로 보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믿기지 않는 광경은 시아버지였어요. 이렇게까지 꽁꽁 자신의 재산을 숨겨둘 정도로 치밀하신 분이 형님에게 금고를 열어주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아버지의 행색 또한 이상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창고에 나타났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금고 옆에 작은 테이블에 앉아 크림빵을 입 주변에 다 묻히시면서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유 옆에 무슨 약인지 모를 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뭐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크림빵 먹고 있지. 에이, 방해하지 마. 나 크림빵이랑 우유 먹고 얌전히 약 먹어야 우리 엄마가 상 준다고 했어. 아주버님 말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전 시아버지의 모습에 놀라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라니. 여기 할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엄마 있잖아. 엄마, 나 이제 약 먹을게요. 약 잘 먹으면 바로 상 줘야 돼요. 시아버지의 손짓과 말에 저와 남편은 동시에 형님의 얼굴을 쏘아봤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어떻게든 저희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우선 아버님이 드시려고 하는 약부터 뺏었죠. 시아버지는 약을 달라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약 안 먹으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울고불고 하셨어요. 전 단호하게 약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서방님, 날 왜 그런 눈빛으로 봐요? 내가 설마 정신이 성치도 않은 아버님 재산 누리고 몰래 금고라도 열었을까봐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데요? 아버님 저지경이 되실 때까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아버님이 치매기가 있으신 건 맞는데 아버님이 나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아버님 성격 알잖아. 자존심 무지 강하신 거. 어머니 일도 있었는데 아들들한테 또 상처 주기 싫으시다면서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처음엔 저도 남편도 형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럴 만한 게 평소 형님이 시부모님께 워낙 잘했어야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바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형님이 시아버지에게 밤마다 먹인 약에 대해 알게 되자 모든 비밀이 실타래가 풀어졌죠. 그 약봉지에 적혀있던 약국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글쎄 그게 약국 전화번호가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곧바로 그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치매 증상이 있으신 시아버지께서 여기서 지어주신 이 약을 먹고 계셨다고요. 그러자 그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너무 놀라더군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못 드시게 하시고 바로 병원부터 가서 담당 의사에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약사 말이 이 약은 병원에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처방된 약인데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병원 특성상 약물이 외부로 유출됐을 리 없다고요. 저희도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시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기는 해도 여긴 알코올 중독 전문 정신병원인데 여기서 약을 지었을까 싶어서요. 약사는 곧바로 병원 기록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병원에 온 기록은 없었어요. 잠시 뒤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약의 주인을 찾았어요. 병원 직원과 약사가 진료 기록을 보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중 익숙한 이름이 들렸거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놀라 곧바로 저희가 아는 이름이라고 혹시 이 병원에 계신 거 맞냐고 물었죠. 병원 직원은 바로 주민번호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았어요. 상간남과 집을 나갔다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바로 이 정신병원에 계셨어요. 저희는 직접 시어머니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죠. 그런데 정말 병원 안에 저희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어요. 왜 이제 왔냐고요. 바짝 말라서 엉망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저절로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 가까이 살면서 제가 이 정도로 가족들에게 무지했나 싶었죠. 저도 남편도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도 모두 형님을 너무 믿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 말만 믿고 있었던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얘기는 이랬어요. 형님이 언제부터 이 계획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혼자 준비한 것 같더군요. 처음부터 이 집에 시집 온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거로 본인을 괴롭히니 그거에 화가 나서 그런 건지는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형님이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방법이 아주 잔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술을 좋아하시기야 하지만 항상 술에 취해서 저희를 구박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시어머니 자체가 며느리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신병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알코올 중독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알코올 중독으로요. 알고 보니 형님을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마다 술을 먹고 자신에게 심하게 행동한 것처럼 일일이 다 녹취하고 동영상도 찍어놨더라고요. 역시나 저와 달리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루는 아예 작정하고 시어머니를 자극했대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머니와 형님 둘뿐이었대요. 주방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시어머니가 구박을 좀 했더니 형님이 위협적인 얼굴로 달려들어서 욕을 하고 시어머니를 쏘아붙였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껌뻑 죽던 며느리가 생판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가 참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형님이 갑자기 다가와서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시어머니 머리통을 갈겼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형님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것저것 깨부신 거죠. 그 순간 형님의 행동이 기가 막히더랍니다. 갑자기 바닥에 부서진 파편 위로 쓰러지더니 그 위에서 뒹굴었대요. 그러면서 소리까지 깍 질렀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물건을 집어 던진 시점부터 다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대요. 엉망이 된 바닥에서 혼자 한참을 굴렀으니 형님이 입고 있던 옷은 다 찢어지고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났고요. 그러고는 형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우리 시어머니 평소에도 술만 드시면 저한테 욕하고 때리셨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뭐야? 내가 술만 먹으면 너를 때렸다고? 이런 미친년을 봤나? 네가 아주 시어머니를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경찰들은 난장판이 된 현장과 동영상, 그리고 형님의 엉망이 된 몰골을 봤으니 형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성격이 보통이신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난동을 부리면서 형님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달려드시니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사를 받고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하게 된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랬어도 그렇지 알코올 중독도 아닌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입원까지 하게 되신 건가 해서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조사와 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형님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와 직접 정신병원 입원 서류에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알코올 중독 증상 때문에 힘들었었다고 진술까지 했대요. 아니, 아무리 형수가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든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저도 저였지만 남편은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신 나간 여자를 믿고 부모에게 안일을 했었다는 게 후회가 된다면서 시어머니를 안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대요. 네 형수가 보통 년인 줄 알아? 네 아버지 먹었다는 그 약, 그건 내가 준 거야. 네 형수가 나한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면회 올 테니까 미리 약 하나씩 빼돌려 놓으라고 했어. 그거 자기한테 달라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여기서 빼준다고. 세상에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전 그런 여자를 지금까지 대단하다고 존경했어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지가 않아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군요. 저와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부터 가서 사건 접수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끼리 해결하기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진실이 펑펑 터졌습니다. 형님은 결국 구속됐죠. 현재 구치소에 있어요. 여러 죄목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살인 미수죄였습니다. 저희가 그제라도 형님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약을 먹인 것도 모자라서 아주버님까지 정신병원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 이후 바로 똑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으니 혼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수시로 검색해본 기록을 찾았어요. 수사하다 보니 형님이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바로 시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직후더라고요. 형님이 간호사이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형님네 대학병원에 검사하러 가신 거였죠. 요즘 자꾸 깜빡하고 비밀번호 같은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바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 증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을 받았고 약을 처방받았답니다. 그 순간 형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잔인한 계획을 짠 거예요.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내내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니 철저하게 계획을 짠 거죠. 그날부터 시아버지의 치매약을 드리지 않고 대충 비슷하게 생긴 비타민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시간에 시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거였죠. 시아버지도 자존심이 강한 분이다 보니 형님에게 당분간은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던 중 형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계셨던 시아버지는 형님에게 금고에 대해 알려주신 거죠. 비밀번호까지 모두 다요. 그 큰 금고 안에 현금과 금두꺼비까지 봤으니 형님은 더 욕심이 났던 겁니다. 먼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에게 슬슬 시어머니가 바람이 난 것 같다고 이간질을 한 이후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고 정신병원에 보낸 거죠. 그러다 그제야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 형님이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조작해 바람이 난 증거를 보여주고 그 사실을 안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렸다며 현재 정신병원에서 검사 중이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그랬으니 정신도 온전치 않은 시아버지께서 욱하는 마음에 동의서를 써준 거였죠.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더라고요. 그런 주도 면밀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숨기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전 경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형님의 만행은 전부 다 밝혀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빼돌린 약을 시아버지에게 일부러 먹였다는 정황이 확인돼서 살인 미수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정신과 약을 먹이면 부작용으로 공격적인 증상이 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심하면 신체적 손상까지 올 수 있다네요. 그 사실을 간호사인 형님이 몰랐을 리 없잖아요.
고소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 말이 형은 확정일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으니 이 상처들은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도 형님에게 너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남편도 가족들에게 너무 소홀했는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죗값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의 충격으로 쇠약해지셔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질 못하세요. 누구도 믿질 못하겠다면서요.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치매가 심해지셔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공격성이 강하시거든요. 평생 모아둔 재산을 어디다가 숨겨뒀는지도 기억을 못하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바람을 피웠다고 이미 확신하고 계셔서 그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커요. 시어머니만 보면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셔서 도저히 두 분이 한 집에서 사실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그래도 아주버님께서 이 일로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같이 살고 계십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가깝다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다 결국 이런 사달이 나버렸죠. 저와 남편은 지난날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반성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자주 찾아가고 있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도 자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상처가 형님이 감옥에 가게 된다고 해서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족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나긴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